책을 읽을 때의 이 방식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이거 어떤 코드로 한번 내가 읽어보고 싶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느낌이 들면은 그 느낌을 좀 이제 살려서 이론적으로 이제 체계화 시키면서 이걸 또박또박 분석하면서 읽죠. 그렇게 읽지 않으면은 책이 저는 익히지가 않더라고요. 또 재미도 없고.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이것이 일종의 영웅서사라고 하거든요. 영웅서사. 입문의 과정이 있고, 출발의 과정이 있고, 입문의 과정이 있고, 다시 귀환하는 과정으로 그 스토리가 짜이는 것을 영웅서사라고 일명 칭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그 공동체에서 갈등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변화하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게 입문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되지 않죠. 모험이라는 게 있어야죠. 모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든지, 그것이 이제 입문의 과정, 즉 모험의 과정이거든요. 다시 그것은 귀환을 하겠죠. 그 사람이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을 획득을 하면은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죠. 이러한 것이 영웅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적으로. 근데 저는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이거 영웅서사적으로 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저는 이번에는 그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노인과 바다에는 기독교 상징으로 익힐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상징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 노인과 바다에 들어가 있죠. 노인과 바다에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상징화 될 수 있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기독교에서 해석되는 식으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그 자체의 독자적인 어떤 해석성을 가지게 상징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인과 바다의 상징성에 대해서 해밍웨이가 한 말이 있는데요. 거기 좀 중간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침구만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는 바다이고 노어부는 노어부이며 소년은 소년이고 청새치는 청새치다. 그리고 상어도 상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노인과 바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사물들이나 인물들은 상징성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말 단지 어떤 문학이 상징성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그에 대한 의미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하게 되는데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나는 실제 노인, 실제 소년, 실제 바다, 그리고 실제 물고기와 상어를 만들려 노력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것을 충분히 좋게 만들었다면 그것들은 많은 것들을 의미할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는 상징을 이 사물은 아니면 이 생물체는 이 인물은 어떤 상징을 사용하기 위해서 나의 작품에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작품을 알차고 짜임새 있게 짜다 보면은 그 속에서 상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 상징을 해석해 봐야겠죠. 해석하기 전에 기독교의 상징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 상징이 많이 쓰여 있지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징과는 많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노인의 이름이 산티아고입니다. 우리가 산티아고 걸으러 많이 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산티아고 걸으러. 근데 그 산티아고가 원래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야고보였었는데 이름이 이제 라틴어 이름이 산티아고랍니다. 야고보인데.
근데 야고보의 성격이 과격하고 담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대요. 약간 그 산티아고의 그 노인과 비슷하잖아요. 노인의 그 물러섬 없는 그 행동들 비슷한데, 그런데 이 야고보의 삶은 이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과 오버랩되지만, 또 하나는 이 야고보의 삶과 오버랩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모습과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맨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어느 데에서 이제 그 예수와 이 산티아고 그 노인이 오버랩되는 어떤 겹치는 부분이 나오냐면요, 맨 뒤에 가면은 그 귀한 장면에서, 즉 상어를 성새치를 뼈만 남은 성새치를 가져왔을 때 돌아오는데, 다 돌아와서 그 돛을 어깨에 메고 이 언덕을 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돛을 메고 벌써 몇 번 쉬거든요. 5번을 쉬고 갑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가 골고다 공원에서 십자가를 메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메고 그냥 그 골고다 공원을 올라가잖아요. 쓰러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장면과 겹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한번 다시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산티아고의 모습은 이 고기를 이렇게 청새치를 낚는 것이라든가 상하와 싸움 장면에서는 범신론의 어떤 측면이 보이거든요. 즉 기독교적 상징을 야고보라든가 아니면 그 야고보를 사용했지만 이 산티아고 모습에서는 범신론적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신이 있다는 건데, 이 범신론적 시각을 가지게 되면 전통 기독교적 시각과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전통 기독교적 시각은 예를 들면 유일신의 어떤 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유일신이 명확한데, 범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모든 게 다 신이기 때문에 어떤 그 단일한 어떤 체계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단일한 체계성이 없어지고 모든 사물들에 대한 그 사회적 지위라든가 아니면 영혼의 지위가 똑같게 됩니다. 사물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나라든가 이런 것이 그 영혼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에서 지위가 똑같이 되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다음 소년 이름이 마놀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스페인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은 페드리코라고 하는 제 분이 잠깐 나오거든요. 이 두 문장에서 다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 베드로가 페드리코인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야, 페드리코 아저씨가 배어 어글을 손질하고 있어요. 이만 나온다든가, 그 고기 대가리는 페드리코 아저씨한테 주거라. 이 정도 나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독교에서 나온 상징성이 여기서 펼쳐지지는 않죠. 그 다음에 숫자 40이라는 것도 나오고, 숫자 40이 이제 40일 동안 맨 앞장에 나옵니다. 그 84일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때 40일 동안 소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40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을 읽으면 많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사막길을 건너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4일 동안의 기도, 40일 동안의 기도,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이야기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인과 바다요. 맨 처음에 출발. 제가 책은 다 다른 거 읽으셨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자료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이요. 맨 앞장입니다. 제일 유명한 문장이죠. 그는 멕시코 해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하는 노인이었다. 80날 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그에게 이제 노인이 누가 뭐래도 틀림없이 살라오가 되었다고 말한다. 살라오는 가장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배로 가라고 가죠. 3쪽 보겠습니다. 다른 배로 옮겨 타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라오는 가장 운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글을 보면은 운이 없음과 운이 좋음이 이 작가가 이 작품에다가 어떻게 집어넣고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운이 좋음이라는 것은 마르틴이 그 소년이 40일 동안 노인과 함께 있다가 고기를 못 잡으니까 저 노인은 살라오야.
운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배를 타. 그러니까 그 배에서 어느 정도 운을 찾습니다. 그 운이 뭐냐면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당연하죠. 고기 잡는 건데 그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다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르틴은 바다 멀리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르틴은 누구냐면요. 그 꼬마가 소년이 탄 배의 주인. 그래서 그런 적당히 고기를 잡고 소유함을 느끼며 낚시를 합니다. 즉 고기를 잡는데 적당히 고기를 잡고 그걸 소유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이 없는 노인은 왜 운이 없다고 하는가?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인은 84일 동안 여기서 한 번도 고기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87일 동안 고기를 한 번도 못 잡았는데 그 이후에 3주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고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때문에 노인에게는 어떤 강한 실현과 강한 또 어떤 그 보답이 연속되게 나타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것을 운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어떤 특정 시기에. 근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나오거든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2번 보면은 소년이 마놀린이 고기 잡는 마놀린의 어릴 때 기억과 그 상어 공장에서 잡은 고기를 나누는 어부와 비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두 개를 비교하지 않지만 읽다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어부들은 그날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즉 운이 좋은 사람들의 예죠. 그날 고기를 잡은 못하면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은 일찌감치 항구로 돌아와서 잡아온 청새치를 칼질에 널판지 두 장에 길게 늘어놓고 두 사람이 널판지 양쪽에 붙어 비틀거리며 고기 저장고로 운반했다. 그 다음 문단 상어를 잡은 어부들도 벌써 맞은편에 있는 상어 공장으로 잡은 고기를 운반했다. 그들은 청새치를 잡든 상어를 잡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걸 잡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장에 가서 그걸 토막을 내고 그걸 또 거기에서 냉동 트럭에다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주요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청새치와 상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노인은 청새치와 상어와의 이제 싸움을 하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서 바다에서 며칠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청새치와 상어를 대응하는 방식과 여기서 일명 운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청새치와 상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게 되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것과 소년, 즉 마놀린이 어릴 때 기억, 어릴 때 그 노인이 아이를 처음 배에 태워서 고기를 잡으러 갔었는가 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 할아버지가 배에 태워주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지. 그때 내가 어찌나 팔팔한 고기를 잡으려했던지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네, 기억나요. 그때 이제 노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배에서 소년이 있고 그 팔딱팔딱 큰 어떤 고기가 있으니까 그놈의 고기가 어찌나 꼬리를 무섭게 흔들었던지 배의 노젓는 자리가 다 부서지고 할아버지가 그놈을 마구 몽둥이로 뚜르게 팼던 게 생각나요. 또 배 전체가 몹시 흔들리던 느낌이랑 할아버지가 마치 나무를 패듯 두들기던 소리랑 제 몸에서 온통 달콤한 피 냄새가 풍기던 것이랑 모두 생각나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기억과 그 어부들이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청새치와 상어를 어떻게 다루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그게 의문이 되죠? 아, 정말 소년한테 살벌한 기억을 심어줬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들어가야 이게 노인과 바다가 우리가 읽을 때 좀 재미가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요. 해밍웨이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작품들 읽었지 않습니까? 읽으면 그 작가가 자기 화자를 통해서 소설 속에서 작품 속에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 세계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또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오이디푸스 왕을 읽었을 때 오이디푸스가 그 소포크라테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그 세상을 이겨낼 것인가를 우리가 비극작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해밍웨이도 자기가 바라보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소년에게 그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요. 그 중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에 이런 어떤 피 튀기는 어떤 그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 여기만 보면은 예를 들면 해밍웨이 좋아하는 스포츠 혹시 아세요? 야구. 여기 나온 그 야구. 또 다른 건 사냥. 총으로 죽잖아요. 총. 근데 그 집안이 다 거의 자살해요. 거의 다. 총으로 이렇게 큰 총이잖아요. 이렇게. 또 투 장면에서 그걸 이렇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팍 찔렀을 때 소가 그 장면을 좋아한대요. 해밍웨이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 가지고 있는 거 같냐면 여기서 보면은 청새치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 장면. 청새치와 싸우면서 뭐냐고 어떻게 하냐면 청새치를 잡기 전에 청새치 한 쌍을 예전에 잡았던 것을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청새치는 이 소설이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낚시하는 사람이라든가 진짜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맞지 않는데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때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건 넘어가고 뭐냐면 청새치 한 쌍이 있는데 청새치는 낚시가 있으면 수컷이 암컷이 먹이를 먹게 한대요. 낚시가 있으면 아니라 청새치는 먹을 게 있으면 수컷이 암컷을 먼저 먹게 한대요. 먹게 하는데 그날 낚시에 걸린 걸 다 먹은 거예요. 이제 암컷이 걸렸지 않습니까? 수컷은 가지 않고 계속 팍 거기 맴돈대요. 그때 이제 산티아고 노인은 그걸 봤던 거죠. 수컷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을. 맴돌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암컷을 그냥 몽둥이로 쳐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청새치가, 수컷 청새치가, 암컷 청새치가 죽을 때까지 계속 맴돌고 있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갖다가 이 안에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잔혹함만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자기가 이 청새치를 여기서 낚시를 잡지 않습니까? 잡으면서 청새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소중한 자기의 친구로 생각해요. 여기서 아까 청새치의 암컷과 속굿을 이야기할 때도 단지 우리가 바라볼 때 암컷, 그 수컷의 애절함, 그리고 암컷의 불쌍함이 아니라, 그러냐면 그 둘 간의 어떤 그 암컷과 수컷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애정어림과 또 하나는 그 죽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시에 하나의 세계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이런 것이 노인과 바다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산티아고는 자기는 노인은 그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소년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소년의 도움을 받기도 하기도 싶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아마 해밍웨이의 세계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년에게 아주 그 어렸을 때 좋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다거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번이요. 4쪽에. 이제 소년이, 이 바다거북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제 소년이 40일 동안 고기를 못 잡으니까, 운이 없다고 저 노인은 살라오라 하면서 다른 배를 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배를 탑니다. 다른 배를 탔는데, 그 배 주인은 멀리 나가지를 하고자 않아요. 가까운 군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걸로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소년이 그래요. 뭐냐면, 그럼 제 주인한테도 멀리 나가자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멀리 나가는 거 좋아하지 않을걸? 그건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눈이 멀었어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은유입니다. 진짜 눈이 못 보는 거 아니라 멀리 보지 못해요.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안 썼는데 노인이 그럽니다. 바다거북을 봤나? 왜 눈이 멀었지? 바다거북을 보면은 눈이 먼다는 속설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그 어부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소년이 노인한테 그럽니다. 산티아고 당신도 예전에 바다거북을 많이 봤잖아요. 나는 별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즉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규정되어 있는 즉 바닷거북을 보면 눈이 먼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에
규정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나 별난 놈이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규정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바닷거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별난 놈이라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와요. 저놈 별난 놈이네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청새치. 청새치한테 자기와 같은 호칭을 줘요. 아, 저놈 별난 놈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청새치를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단지 내가 그걸 소유하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나보다 약한 놈을 갖다 잡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이 자기만큼이나 강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화 싸움 속에서 자기가 승리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의 존중도 보여줘요. 청새치한테. 그래서 나중에 상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상어를 처음에 그 노인이 노로 치고 칼로 찌르고 해갖고 처음 쫓아내거든요. 그럴 때 노인이 그런 말 합니다. 청새치에게. 우리가 같이 쫓았어. 이렇게. 같이 그 공을 같이 나누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더니 야구 이야기 나오고 사자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사자와 야구 이야기가. 사자 이야기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에 갔을 때 이제 사자를 봤던 이야기를 하는데 꿈속에서도 사자 꿈꾸는 이야기를 하죠. 이 꿈의 이야기는 이제 마치 그거 비슷합니다. 저희들 예전에 데미안 했을 때 그 꿈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꿈 했을 때 그 근본적인 어떤 욕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이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하고자 싶은 어떤 것잖아요. 이런 것이 상징적으로 사자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로 나타나는 야구는 뭐냐면요. 야구 디마지오라고 해서 야구 좀 하는 조금 이제 저같이 그 스포츠 잘 안 보는 사람도 디마지오를 알고 베이비루스를 알듯이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팀의 개인의 실력뿐만 아니라 팀의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디마지오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탄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쪽에 전 중간에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이 사자 이야기나 사자 꿈 이야기 그리고 디마지아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존경의 삶을 자기가 지향하는 거죠. 지향했을 때 그거 같아요. 고독한 자기가 삶이 아까 그 소년에게 자기가 보여주고 싶고 그걸 소년이 그런 삶을 세계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느끼듯이 세상에 대한 고독한 사투.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떤 함께함에서 자기가 헌신하는 자세 이런 것에 대한 삶을 그 해밍웨이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새치와 싸울 때도 투쟁을 할 때도 혼자 고독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고독하게 싸우는데 거기서 끝없이 디마지오를 생각하고 소년을 생각해요. 아, 소년이 이때 좀 도와줬으면 어땠을까? 거기엔 또 그것도 있습니다. 소년이 이러한 걸 좀 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모습을. 이런 삶의 모습을 보았으면 어땠을까? 이것이 같이 겹치거든요. 맨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노인의 궁극적 욕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의 지향점이 고독을 이겨내는 힘, 의지와 디마지오처럼 자신이 처한 곳에서 생성의 힘을 주고자 하는 욕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노인의 이런 지향은 바다와 어부 삶을 단지 자본의 소유와 생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와 비교하여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이 선택한 삶을 이제 우리가 이 모험의 단계라고 제가 설정한 곳에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긴장감에서는 거의 백미죠. 읽어보면은. 근데 이것을 이제 긴장감 있게 읽으시려면은 이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작가가 어떤 내용을 썼고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내용을 썼고 그 다음 내용을 쓰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미리 복선을 이렇게 깔아놨구나. 이런 걸 딱 알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야기, 여기서 복선이 나왔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구나. 이걸 착착딱 연결시켜서 읽잖아요. 그럼 이제 글이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면 그렇게 이제 재밌게 되는 거죠. 이제 모험의 입문 단계에서 소년이 정어리와 시분에 싼 미끼 2덩이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노인에게 옵니다. 노인에게 오면서 이제 두 사람은 발밑으로 자간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면서 조각벽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조각벽을 바닷물에 싹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으면서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마찬가지로 행운 있기를 하면서 이제 노인이 대답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새벽녘에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 글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딱 노인이 바다로 딱 떠면서 나오자면 한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한 우물, 깊은 바다라는 곳을 지나가거든요. 이 깊은 바다라는 것을 갖다가 싹 묘사되어 있는데요. 이 묘사 부분이 이 모험의 부분이라고 제가 이름 지은 부분에서 그걸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2번입니다. 2번을 보고 1번 다시 보겠는데요. 이번에 굵은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어부들이 이곳을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물 깊이가 갑자기 700페덤이나 되기 때문이다. 온갖 종류 고기가 떼를 지어 모여들었다. 그것들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에 떠올라 오가는 모든 물고기의 먹잇감이 되었다. 여기에 깊은 큰 우물이라고 칭한 그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모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존재하고 숨을 것도 존재하고. 그런데 많은 물고기가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먹을 것도 존재하고 숨을 곳이 존재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들이 그것들을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안전과 약탈이 그리고 죽음이 함께 있는 곳이군요. 이곳이 큰 우물입니다. 이 큰 우물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쫙 책이 천천히 나오거든요. 그걸 들어가기 전에 1번에 바다를 부르는 용어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번 바다를 부르는 용어 라마르와 엘마르가 있는데요. 라마르는 여성형입니다. 엘마르는 남성형이에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 근해에서 낚시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떤 방식의 삶과 그리고 그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는 어떤 그 앞에서 잠시 이야기했던 그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라마르 여성형 큰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무엇이라고 말했다. 설령 바다가 무섭게 굴거나 재앙을 끼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바다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 생각했다. 해밍웨이가 바라보는 세계죠. 그다음에 엘마르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은 엘마르로 바다를 부르는 사람들의 성격은 뭐냐면요. 그들은 바다를 보고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바다를. 그리고 하나의 일터로만 생각하고 심지어 적대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연의 적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먹을 것을 채집하는 일터 공간 그 때문에 또 하나는 경쟁자라는 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남성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여성형과 남성형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큰 우물로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했었는데요. 여기서 큰 우물에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우물을 이 흐름을 쭉 제가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띄엄띄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읽으실 때 아, 글이 이렇게 이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이걸 딱 캐치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것만 잡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딱 한 우물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잔혹할 수도 있는데 왜 제비갈매기처럼 연약하고 가냘픈 새를 만들어냈을까? 거기에 그 제비갈매기가 싹 지나가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차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이 시간에 나오려고 했던 거리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나와 있다는 걸 깨달았다. 노인이 자기가 훨씬 한 우물을 지나서 훨씬 멀리 나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구람새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구람새 한 나타나는데 구람새를 보고 저놈이 뭘 찾아왔지? 먹이를 찾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구람새를 보니까 구람새 밑으로 날치들이 바다에서 막 몰려가고 있는 걸 봅니다. 날치들을 보고 나서 보니까 뒤에 거대한 만세기들이 날치를 쫓고 있었던 거예요. 날치를 쫓고 있었는데 이때 노인은 생각합니다. 새는 노인이 지켜보고 있자니 새는 날치의 뒤를 쫓으며 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고 쓸데없이 사납게 날개를 퍼덕이다가 또다시 급강했다. 그 순간 노인은 커다란 만세기가 달아나는 날치떼를 쫓고 있으면서 수면이 조금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때 뭔 느끼냐면 구남새에게는 날치가 너무 큰 건데 만세기가 날치를 쫓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남새가 그걸 보고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인이 볼 때, 만세기가, 구람새가 날치를 먹기에는 먹잇감이 너무 커. 그런데 나에게는 만세기 주위에 만세기를 먹으려고 하는 더 큰 물고기가 나타날 것이야. 내가 그놈들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가 노리는 큰 고기가 만세기 때 주위에 있을지도 몰라. 이제 구람새는 거의 자취를 감췄고 바다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꽃갈 해파리가 싹 나타납니다. 꽃갈 해파리 나타나면 꽃갈 해파리는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으면은 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개치는가 봐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노인이 싫어하는데 그래서 욕도 합니다. 욕을 하면서 저 꽃갈 해파리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근데 꽃갈 해파리 주변에는 작은 물고기들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큰 물고기에서 피할 수 있으니까. 그리 숨을 수 있으니까. 거기 살 수 있으니까. 7조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거북이만이 이 독에 좀 어느 정도 면역이 됐는가 봐요. 바다 거북이는 해파리를 먹어 치울 수 있답니다. 가버려서. 그래서 이 노인은 바다 거북이를 좋아해요. 해파리가 때로는 물가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발로 짓이겨버립니다. 미워서. 바다 거북이와 같이 해파리를 짓이기는 행동을 같이 동일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바다 거북이에 대한 어떤 그 평에 대해서 마지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일반 사람들과 노인의 평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 거북에 대해 무자비한 것은 바다 거북을 칼로 난도질해서 완전히 토막을 낸 뒤에도 심장이 몇 시간 동안이나 살아있을 때처럼 고동치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은 바다 거북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잡아서 가슴을 자르고 토막내잖아요. 아직까지 죽었는데도 심장이 튀고 있는 거예요. 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잔혹한 생명력이라고 할까? 두려움, 거기서 느끼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노인은 그걸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바닷거북을 닮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 심장도 바닷거북 것과 비슷하고 또 내 손발도 바닷거북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은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서 바닷거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파리를 해치는 데서 자기를 동일화시키기도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바다에 나와서요. 근데 이 의미가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해밍웨이가 이렇게 그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세계관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거대한 우물이 있는데 가면은 처음에 나자마자 깊은 바다라고 하는 한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숨을 곳도 많고 물고기들이 숨을 곳도 많고 먹을 곳이 많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어요. 하지만 그만큼 또 거기는 죽음이 많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서술해 주는 겁니다. 딱 보니까 구람새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구람새 나타난 이유는 보니까 저기에 넙치들이 막 튀고 있는 거예요. 넙치들이 튀고 있는 이유는 뒤에 만세기가 넙치들을 먹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딱 볼 때 저것은 저 구람새는 넙치를 먹기에는 넙치가 너무 커. 그런데 나에게는 이리 와. 왜냐면 만세기 주위에 더 큰 물고기가 있을 거야. 내가 그걸 낚아야지 하면서 이야기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압축적으로 깊은 바다의 이야기를 했지만 뒤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참 글이 정말 짜임새 있게 하나 옆으로 빠지지 않고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밍웨이가 이 글을 쓰기 전까지 굉장히 좀 이렇게 침체기 있었대요. 침체기 있어요. 야, 이제 해밍웨이도 이제 한물 갔다. 그랬는데 이걸 딱 쓰고 나서 역시 해밍웨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앞에는 이제 깊은 바다에서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차근차근 설명했다면 이제 청새치를 낚아서 청새치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투쟁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나왔습니까? 청새치를 먹으러 온 상어가 있죠? 상어와 투쟁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 두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모험의 단계가 끝나겠죠. 거기서 많은 어떤 삶의 그 과정을 자기가 보여주겠죠. 그리고 그 삶은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귀향하는 겁니다. 3번 청새치가 노인의 낚시에 걸렸고 그대로 투쟁이 시작된다.
제가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자 했는데 이것도 앞에서처럼 이야기의 흐름을 잘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구조가 딱 보입니다. 그럼 구조가 보일 때 원래 글이 재밌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보일 때보다 구조가 보일 때가 글이 더 재밌습니다. 노인이 굉장한 놈이구나. 미끼를 비스듬히 입에 물고 도망치고 있어. 미끼를 어떻게 해보냐면요. 낚싯줄을 하나는 예를 들면 80m, 하나는 180m, 하나는 200몇 미터, 하나는 300몇 미터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게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이제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어느 쪽을 물고 그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따라서 물고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낚시꾼들은. 그래서 딱 잡히니까 굉장한 놈이군. 미끼를 비스듬히 입에 물고 도망치고 있어. 저놈이 낚시에 걸려든 게 정오 무렵이었지. 그런데 아직 녀석의 낯짝도 보지 못했단 말이야. 문득 뒤를 돌아보니 묻이 보이지 않았다. 일찍 물고기가 걸렸는데 그 힘의 크기를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놈인데 아직도 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그 물고기는 힘이 강하고 싸움을 할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저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저놈도 나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겠지 하고 그런 생각했다. 저놈이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한 해는 말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 서로 간에가 아니라 이 노인이 이 청새치를 청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어딘가에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너의 그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나는 여기에서 너를 언젠가 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때 청새치 한 쌍에 대한 생각을 하고요. 소년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소년이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청새치와 싸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장면을 소년이 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죠. 저희도 마치 뭐 자식들 있으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곳에서 데려가고 싶잖아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세상에 대한 그런 거 비슷한 거겠죠. 근데 이제 얘가 해류를 반대쪽으로 물고기가 쭉 가고 있습니다. 해류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뭐예요? 아직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해류에 휩쓸려서 오고 있으면 이제 힘이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물을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거의 완전 힘이 고갈됐다는 겁니다. 배 뒤를 빙빙 돌고 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일격만 가하면 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놈은 북쪽으로 향하고 있구나. 놈이 해류를 타고 방향을 바꿔주면 좋으련만. 그건 놈이 지쳤다는 증거인데 말이야. 낚싯줄을 기온 각도로 모아 고기가 아까보다 이쪽으로 떠올라 헤엄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힘이 서서히 빠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녀석에게 내가 실제보다 힘이 센 인간이라는 생각을 들게 해야지. 어쨌든 그렇게 될 테니까 저 고기놈이 되어보고 싶다 하고 그런 생각했다. 오직 내 의지, 내 지혜에 맞서 모든 걸 갖고 싸우고 있는 저놈 말이야. 자기가 적이지만 잡아야 할 대상이지만 거기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또 하면 나중에 그 존경심은 어떻게까지 발휘되냐면요. 내가 이 청새치를 잡아서 가지고 간다면 이 청새치를 먹을 만한 인간이 있을까? 이 존귀한 청새치를 이렇게까지 청새치에 대한 존경감을 표하기도 합니다. 발적 보고 있습니다. 맨 위에.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기야, 내가 아직도 지치지 않았다면 너는 틀림없이 별난 놈이구나. 이렇게 멸칭을 주어줍니다. 별난 놈이라는 것은 아까 자기가 그 바닷거북을 자기는 보더라도 눈이 멀지 않는다는, 즉 사회에서 규정됐거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 전혀 나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기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데 그 고귀한 별칭을 청새치한테 부여해 주는 거죠. 그다음 저놈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배를 채울 수 있겠는가 하고 그런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저 고기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럴 자격이 없어. 저렇게도 당당한 거동, 저런 위험을 보면 저놈을 먹을 자격이 있을 인간이란 단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고기가 이제 나와서 다 지쳤으니까
배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노인이 안 거죠. 이제 마지막 싸움이구나. 걔를 잡을 수 있는.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아있는 힘, 그리고 오래전에 사라진 자부심을 총동원해 고기의 마지막 고통과 맞섰다. 노인은 낚싯줄을 넣고 한쪽 발로 그것을 딛고 서서 작사를 힘껏 높이 치켜 들었다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아니 그 이상으로 자신의 가슴 높이까지 솟아오른 고기의 가슴 지놈이 바로 뒤쪽 옆구리에 콱 꽂았다. 작살의 날이 고기의 살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을 느껴졌고, 그는 작살에 기대어 그것을 더 깊숙이 받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온 무게를 실어서 밀어넣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잔혹하게 나오는데 이 힘의 어떤 것을 해밍에는 많이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이때 가서 이제 상어가 습격을 합니다. 청새치를. 이제 상어와 싸움의 장면이 나오겠죠? 이 싸움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처음에 상어 나타나고 그것과 싸우고 또 나온 자기가 이제 작살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돛도 없어지고 자그마한 칼만 남고 이 과정이 쭉 연결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쭉 연결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따라서 하기보다는 핵심적인 건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근데 청새치를 바라보는 것과 노인이 상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사쪽이요. 아직 작살이 남아있어. 하지만 별로 소용이 없을 거야. 그래도 노 두 개의 키 손잡이와 짤막한 몽둥이가 한 개 있어. 노인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마지막이 남아있다는 거죠. 상어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 청새치와는 다르거든요. 이제 굵은 글씨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너무 멀리까지 나왔어. 내가 우리 둘을 모두 망쳐버렸어. 노인이 말했다. 여기서 우리 둘이란 것은 나와 청새치입니다. 하지만 너랑 나 둘이서 많은 상어를 죽이고 다른 고기들도 죽이지 않았느냐. 고기야, 지금까지 넌 얼마나 많이 죽였니? 대가리에 뾰족한 창날 같은 주둥이를 공연히 달고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고기야, 내가 널 죽였어. 널 죽였는데, 그리고 근데 너도 이전에 수많은 고기들을 많이 죽였지 않았냐. 네 뾰족한 창날 같은 주둥이를 보면 네가 얼마나 많은 고기를 죽였는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둘 다 망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또 둘이 힘을 합쳐서 상어를 많이 죽이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이 삶이 끝없이 반복돼서 다가오는데, 그 반복해서 다가오는 그 강렬한 삶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죠. 마치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러버리고 나가듯이 그런 어떤 강렬함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쪽 귀환입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볼 때, 같이 이렇게 모임이랑 할 때, 막 어떤 분들은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책 읽고 우리가 삶이 중요한 건데, 삶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왜 책만 분석하고 가냐,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근데 그것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자기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지난한 세월이 필요해야 돼요. 책을 계속 읽고 자기 혼자 고민하면서나 하다 보면 작은 이 새싹이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자기 안에 내부에서 자라고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잡혀있던 습관, 관습,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했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뚫고 나오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자기를 파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파괴하는 시간까지는 이거 그저없이 읽고 고민하고 막 그거 해야 돼요. 근데 다 읽고 바로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거의 독서 모임이 제가 알기로는 7, 8%는 그러거든요. 자, 귀환을 보겠습니다. 이제 귀환을 보면은 어떻게냐면, 귀환은 공동체로 돌아오는 거죠. 능력을 가지고 공동체에 돌아와서 그걸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그 능력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설이나 신화처럼 공동체에 돌아와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걸로 쫙 놓여놓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노인이 바라보는 세계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깔려 있고요.
딱 오자마자 이제 2번 예수 골고다 언덕이 연상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인이 돛대를 딱 빼요. 그 돌을 감아서 묶어요. 이렇게 하는가 봐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뭐냐면 돛대를 어깨에 딱 걸머지고 이제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메고 오르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제가 쓰러지는 장면이 있지만 여기는 쉬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인은 다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그만 넘어져 돛대를 어깨에 걸어맨 채 한참 동안 누워 있었다. 일어나려고 했었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래서 가까스로 돛대를 어깨에 맨 채 앉아 길 쪽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노인은 돛대를 내려놓고 자리에 일어섰다. 그리고 다시 돛대를 집어 어깨에 메고 길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오두막집에 도달할 때까지 노인은 5번이나 쉬어야 했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어떤 이런 그 서양에서는 특히 이런 기독교적 상징을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일본 기본적으로 문화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 속에 배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효과를 나타낼 것 같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마지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징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두막집에 들어간 노인은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웠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 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에 벌렁 드러누웠다. 담요를 어깨와 등과 다리까지 덮고 두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을 위로 펼친 채 신문지에 얼굴을 파묻고 잠이 들었다.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또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소녀는 이제 자기가 갔다 온 동안에 자기는 이전에 그 모험 속에서 또 이제 바다에서 청새치를 잡으면서 그다음 소녀를 생각하잖아요. 소녀는 이제 혼자서 충분히 그럴 만큼의 그 노인과 함께 할 수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소년의 성장. 이젠 할아버지하고 같이 나가서 잡기로 해요. 그건 안 돼. 내겐 운이 없어. 운이 다 했거든. 뭐라고 하냐면 운은 제가 가져와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운은 제가 갖고 가면 되잖아요. 소년이 대꾸했다. 이제 소년은 충분히 자기 삶을 행운을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세계 속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참 읽으면은 마지막까지 이 작가가 우리한테 뭘 던지려고 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청새치는 상어들에 의해서 다 잡아먹게 됩니다. 뼈만 남아있어요. 뼈만 남아야 그걸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이제 바닷가에 놓여있는 거죠. 놓여있죠. 큰 청새치가. 그때 관광객들이 그걸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있는 한 웨이터에게 그걸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관광객입니다. 저게 뭐죠? 물어봐요. 여자가 웨이터에게 물으면서 이제 해류를 타고 바다로 밀려나가기를 기다리는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그 엄청나게 큰 고기의 길쭉한 등뼈를 손으로 가리켰다. 티브론이죠. 상어랍니다. 웨이터가 대답해 줍니다. 그러면서 웨이터에게는 이제 중요하게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게 그 웨이터에게는 중요하죠. 저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어입니다. 무슨 저것이 상어가 아니라 저 청새치를 저렇게 만든 게 상어입니다. 그 노인이 바다에서 청새치를 낳고 청새치와 어떻게 싸웠고 상어와 어떻게 싸우려고 하는 사건의 경위를 이야기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은 저게 상어라고 지금 생각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티브론이죠. 상어랍니다. 웨이터가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런데 이제 관광객은 전혀 다르게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게 상어라고 받아들이면서 상어가 저토록 잘생기고 멋진 꼬리를 달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나도 몰랐는 걸 여자와 동행인 남자가 말했다. 하면서 이 대화는 끝나고 마지막 문장에서 길 이쪽의 오두막집에서 노인은 다시금 잠이 들어 있었다. 얼굴을 파묻고 엎드려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곁에 앉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고 있었다. 하면서 이 책이 끝납니다.